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참 괜찮은 태도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박지현 지음이고요. 매입은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15년 동안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운 삶의 의미,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기를. 15년간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퀴즈 온 더 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길어올린 인생의 말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고른 이유는 한 법우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스님, 북코칭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 실용서를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문 없이 마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나 소설 한 권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하기를, 사실 전 에세이나 소설은 잘 읽지는 않습니다. 대신 운전할 때 오디오북으로 듣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고전보다는 베스트셀러를 듣게 됩니다. 최근 베스트셀러에 올라온 책 한 권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지금 이 책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디오북으로 듣게 될 때 이 책의 내용이 쉽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공감하기에 좋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롤로그 읽어 드릴게요. 내가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 왜 그렇게 사람이 어려웠을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같은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친해지려고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을 터놓는 친구 몇 명과 그럭저럭 지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되었습니다. 나이도 출신도 제각각인 예술대학 사람들과 섞이는 것이 제게는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저한테 신경 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공동 작업을 해야 하는 영화 전공 수업은 단단한 벽을 손으로 치는 것처럼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까지 사회 부적응자였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졸업은 했는데 제 앞에는 더 두려운 사회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졸업 후 한동안은 취직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과 섞이지 못할 것만 같아 도전하기도 전에 체념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작은 하고 싶어서 되도록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뮤직비디오 프로덕션에서 작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곡을 들어보고 거기에 맞는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다행히 저와 잘 맞았습니다. 그렇게 일에 재미를 붙여가고 있을 때쯤 KBS에서 VJ, 비디오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는 한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3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산부인과를 촬영할 여자 VJ가 긴히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해본 적은 없었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촬영 날이 다가오자 생전 처음 보는 산부인과 분만실의 풍경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 자체도 낯선 데다가 분만실에 동행하는 카메라는 오직 하나, 제가 들고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혹시나 실수해서 출산의 순간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저도 모르게 긴장되었습니다. 그러다 늦은 밤 진통이 온 한 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는 의사의 진단에 저는 산모와 새벽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통이 오면 괴로워하다가도 다시 잦아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결혼을 하기 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건 무엇인지 등을 물었고, 그녀는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녀가 미소 지으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슬픈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면 위로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의 힘인 걸까? 어떻게 만나자마자 이런 교감이 가능할 수 있는지 놀라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과 의료진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간호사가 자주 산모 침대를 둘러싼 커튼을 열었던 이유가 있었고, 표현은 잘 안 하지만 남편 역시 출산 과정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산모는 의료진의 사소한 반응에도 긴장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기의 탄생을 마주한 순간 긴장은 사라지고 온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아기와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다시 의료진에게 아기를 돌려보내기까지 저는 집요하게 엄마의 표정을 따라갔습니다. 그 안에는 안도감과 충만함, 경이로움, 극도의 행복, 그리고 신체적 고통까지 한 인간이 부모가 되는 순간에 갖게 되는 복합적인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분만실을 취재하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가 미처 몰랐던 세상을 온전히 담아내는 다큐멘터리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10여 년 동안 저는 다큐멘터리 3일 덕분에 카메라를 들고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수많은 공간을 취재하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와 고물상, 노량진 고시원, 소록도, 조선소, 해병대, 시골 분교의 입학식, 알래스카의 한인타운, 국립과학수사원, 부검실, 청와대, 인천공항 관제탑, 올림픽 개폐막식 현장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부터 험지까지 취재했고, 덕분에 누군가의 인생에 큰 의미가 되는 순간들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다큐멘터리 3일의 VJ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사실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다 보면 태풍이 몰아치는 배에서 난간을 붙잡고 선원들을 촬영하거나 영하 20도 추위에 손가락이 얼어붙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밥을 굽는 건 다반사고 아직 수습되지 않아 눈뜨고 보기 힘든 참사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기록해야 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다큐멘터리 일을 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은 할 수 있을까 두려워했던 제가 이처럼 다양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을 접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는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낯선 사람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당황할 법도 한데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저를 거북해 하리라는 염려가 무색하게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공간을 보여주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무더위에는 고생이 많다며 저에게 시원한 수박을 잘라주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었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고 덕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하다 보면 한 번씩 감정을 뒤흔드는 순간을 마주하기 마련인데 제가 슬픈 기색을 감추지 못할 때마다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그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기꺼이 마음을 나눠준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세상이 조금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또한 타인에게 상처받을까봐 겁내며 세웠던 벽을 허물고 그냥 한번 사람을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지금 이 다큐멘터리 VJ로 활동을 하고 현장에서 길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작가가 느끼게 된 사람에 대한 느낌들, 일화들, 감정들을, 생각들 이런 것들을 한 꼭지 한 꼭지 독립된 형식으로 쓰고 있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논리를 세워서 이 연결성을 가지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한 꼭지 한 꼭지가 전부 다 이 하나의 독립성 있는 내용이니까요. 하나의 에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들어가며 프롤로그 부분은 이 정도로 읽고 한 꼭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조기자비가 시작되는 9월부터 남해안에 있는 추자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해진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지런히 조기를 잡아야 1년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추자도 사람들은 조기를 돈조기라고 부른다. 나는 그 중에서도 섬의 막내 선장배를 동행 취재하기로 했다. 32살 선장은 섬에서 나고 자랐다. 어릴 때부터 선장인 아버지의 삶을 봐온 그는 다짐했었다. 자신은 배를 타지 않을 거라고.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노라고. 그러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배를 타게 되었고 지금은 아내와 갓돌진한 딸이 있는 가장이자 한 배의 선장이 되었다. 바다가 일터인 그는 수시로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풍랑주의보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거친 파도를 감당할 각오로 출항을 결정했다. 그의 아내가 딸을 데리고 남편을 배웅하러 항구로 나왔다. 추자도 사람들이 출항하는 이에게 절대 하지 않는 말이 있다. 안녕이라는 말. 안녕이라고 말했다가 정말 마지막 인사가 될까봐 염려되기 때문이었다. 그의 조기자비 배는 아담했다. 구조 또한 단순해서 선장실과 갑판 밑에 선원들이 단체로 쓰는 공간이 다였다. 물론 화장실은 없었다. 배 뒤편에 동그란 구멍이 있고 그 앞에
판자 하나 가려놓은 데가 간이 화장실이었다. 내가 여자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짐작을 했지만 막상 배를 둘러보니 더 난감했다. 왜 하필 풍랑주의보일 때 촬영을 오게 되었을까? 내가 과연 이 거친 파도를 견뎌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한데 선원 중 한 명이 내게 다가오더니 생수 한 병을 챙기라고 당부했다. 그 한 병의 물이 며칠 동안 내가 세수하고 양치할 물이 될 거라면서. 선장이 된 지 이제 2년. 막내 선장은 배에 타면서 아버지 생각을 더 많이 한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보다 더 어린 28살의 선장이 되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그에게 말했다. 나는 못 배운 것이 한이니 너는 많이 배워서 나처럼 고생하지 마라. 그러나 추자도에는 아버지가 열어준 백기를 이어받아 선장이 된 아들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도 그중 한 명이 되었다. 기왕 바다로 나갔으니 만선을 꿈꿔보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좋은 어장에는 당연히 사람이 몰리는 법.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다른 배들과 경쟁을 벌여야 할 때도 있다. 그때마다 어느 자리가 좋을지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선장의 몫이다 보니 부담도 크다. 아버지는 이런 부담감을 어떻게 평생 견뎠을까 싶단다. 풍랑과 싸워가며 하루를 꼬박 달린 끝에 배는 멈추었고 새벽 5시 벨이 울리자 선잠을 자던 선원들은 일어나 투방 준비를 시작했다. 거친 파도가 몰아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비까지 내리니 갑판 위에 똑바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선원들의 표정에 두려움 따윈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선장의 투망 신호만 기다릴 뿐이었다. 드디어 선장이 투망이라고 외치자 선원들이 일제히 그물을 내리기 시작했다. 이젠 운에 맡겨야죠. 물론 만선의 꿈을 이룰 수도 있겠지만 조기가 생각처럼 잡히지 않을 수도 있고 재수가 없으면 그물이 바위에 걸려 망가질 수도 있다. 결과가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선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전화벨이 울렸다. 이 시간에 육지에서 연락 올 일이 없는데 말끝을 흐리며 전화를 받는 선장. 무슨 말이 오가는지 그의 표정이 사뭇 심각했다. 뭐라고? 일단 끊어봐. 그물 내려야 되니까. 아내의 전화인데 딸이 화상을 입었단다. 육지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는 아내의 이야기에 선장은 어쩌다 그랬냐고 성을 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물을 내린 이상 집으로 가려면 그물을 다 끊어내야 하고 그러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당장 출발한다고 해도 집에 가려면 하루는 좋게 걸리기에 사실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그저 아내가 빨리 딸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가뜩이다 긴장되는 투망 시간에 딸이 아프다는 소식까지 전해 듣자 선장실의 공기는 수만 번 크게 내쉬기 어려울 정도로 얼어붙었다. 선장은 말없이 작은 창을 통해 그물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때 그의 굳어있던 옆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해가 밝자 다행히 아내로부터 응급처치를 잘 받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연락이 왔다. 그제야 비로소 선장은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돌렸다. 마음이 안 좋죠. 제가 만약 육지 생활을 했으면 같이 가줄 수도 있잖아요. 제 직업이 이렇다 보니 옆에 못 있어주고 그게 아내한테 미안하죠.
아내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4시간 정도 지났을까? 선장은 선원들과 함께 그물에 걸려든 조기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그물을 걷어 올렸다. 심하게 흔들리는 배 위에서 중심을 잡으며 묵묵히 그물을 걷어 올리는 선장을 카메라로 담고 있자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나의 아버지도 저런 하루들을 보내왔겠구나. 하루 종일 땀 흘리고 힘든 상황도 꾸역꾸역 견뎌가며 어떻게든 자식들 밥 굶지 않게 하려고 애썼겠구나. 집에 일이 생겨도 걱정은 되는데 가보지 못하는 마음은 참 무거웠겠구나. 그런데 퇴근에 집에 오면 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자식들의 뒷모습을 보며 많이 쓸쓸했겠구나. 우리들 아버지의 하루가 저런 모습이었겠구나. 정급별 시인은 아버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상을 알기 시작하면서 아버지와 불화했다. 밥벌이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했고 밥벌이에 좌절하면서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야 아버지와 화해했다. 나는 밥벌이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를 잃었다.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장의 고독한 무게를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마음을 전할 시간이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친 표정으로 퇴근할 때면 왜 유독 뭔가를 사왔는지 아버지 손에 들린 봉지를 보고 신나하는 나의 모습이 아버지에게 어떤 힘이 됐을지 이제 알 것 같은데 정작 아버지가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슬플 때가 있다. 오늘 밤이 그렇다.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이 다큐멘터리 3일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찍을 때 있었던 이 특별한 사건들 또는 감상들 이런 내용들이 사람 냄새 나게 적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번엔 반대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미안해하지 말라고 한 까닭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9살의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한 아이가 있었다. 의사는 아이의 어머니에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했고 어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들의 가능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에게 피아노를 배우게 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피아노를 배워두면 나중에 음악 선생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점자로 된 참고서가 없을 때는 순수 점자책을 만들어가며 아들을 공부시켰다. 하지만 1980년대 초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이 대학을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학들이 원서조차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찍이 배우기 시작한 피아노 덕분에 기회가 생겼다. 미국에 공연을 하게 되러 갔는데 그때 만난 한 맹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15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리고 다행히 시각장애인이라서 못할 건 없다는 생각을 지닌 좋은 선생님들 덕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데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월가에는 시각장애인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컴퓨터에 나타나는 자료는 다 읽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15시간 일하면 저는 3, 4시간 더 일하겠습니다. 라며 면접관들을 설득한 끝에 굴지의 금융사인 JP모건에 당당히 입사했다.
그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애널리스트 6년차에 금융 분야의 최종 자격증이라 불리는 CFA 국제공인 재무분석사 시험에 응한 것이다. 그동안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그 자격증에 도전한 적이 없는 터라 응시 자체가 쉽지 않았다.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최 측을 설득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 그는 비장애인과 공평하게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적어줄 사람을 구해야 했고, 대리로 읽고 적는 시간을 감안해 시험 시간을 50% 더 받는 조건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점자 기능이 탑재된 계산기를 쓰는 것은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주최 측은 결국 그가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 일반인이 쓰는 계산기를 안 보고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결국 시험을 보게 된 그는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CFA 자격증을 땄다. 그리고 지금까지 28년째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해오고 있다. 그 주인공인 애널리스트 신승규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나는 참 대단하시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담담히 말했다. 목표에 다다르지 못했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단단한 그에게도 두려웠던 순간이 있었을까? 그는 임신한 아내와 함께 뱃속 태아의 성별을 처음으로 확인하던 날 너무나 두려웠다고 고백했다. 아이가 아들이란 걸 알게 된 순간 아들이 태어나면 여느 아버지와 아들처럼 캐치볼을 하고 목욕탕에서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자전거 타는 것도 가르쳐주고 싶은데 시각장애인인 자신이 그 몫을 다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는 아들이 태어난 순간을 잊지 못했다. 의사가 앞이 안 보이는 그를 배려해 그의 손을 이제 막 나온 아들의 머리 위로 이끌었고 그는 손의 촉감을 통해 아들과 처음 만났다.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면서도 온 마음이 벅차올랐고 그때의 감동이 지금도 생생하다고 했다. 그 후 아들은 잘 자라주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같이 물가에 가게 될 때마다 아들이 물에 들어가려는 자신을 그렇게 말렸다고 한다. 하루는 아빠 수영 잘하는데 왜 그래? 라고 물었더니 망설이던 아들이 말했다. 아빠가 물에 빠지는 꿈을 자주 꾸는데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제 힘으로는 도저히 꺼낼 수 없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아들을 보는데 어린아이가 벌써부터 마음고생을 하는 게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미어졌다. 그래서 그는 아들에게 말했다. 아빠가 시각장애인이라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몹시 화를 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주변의 친구들을 통해 다른 아버지와 아들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다고. 아빠는 자기 전에 자신에게 책을 읽어주고 지칠 때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아빠는 그 모든 걸 이미 자신에게 해주고 있다고. 그러니 전혀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예상하지 못했던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오랜 시간 가져온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기에 그렇게 말해준 아들이 참 고마웠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필요 없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다고도 했다. 그는 책 어둠 속에서 빛나는 것들에 이렇게 적었다. 장애인을 학생으로, 직원으로, 친구로, 심지어 배우자로 선택할 수는 있어도 친부모나 친자식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장애인 부모를 둔 자녀들의 세계를 짐작하는 것은 대체로 상상력에서 비롯됐던 것 같다. 나의 선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장애인 부모를 두게 되었으면 과연 나의 삶은 어떠했을까 하는 상상. 아이와 대화하던 중에 나는 깨달았다. 아이들의 세계는 부모나 환경, 현실 등을 추월한다는 것을. 따라서 부모가 걱정하는 이유로 아이들이 불행하거나 부모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들로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그 다음부터 그는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지 않기로 했다. 장애인 부모로서 가졌던 쓸데없는 두려움과 미안함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얼마 전 김신영을 인터뷰했을 때의 일이다. 희극인에서 이제는 영화배우로 영역을 넓힌 그녀는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고 했다. 창 하나 없는 어두운 지하에 살았던 시절, 어느 아침 눈을 떴는데 벽에 창문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새벽 일을 마치고 온 아버지가 딸을 위해 밤새 그려놓은 것이다. 아버지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지하에서 지내게 한 것을 미안해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깰까봐 불도 켜지 못한 채 그렇게라도 창문을 선물해준 아버지에게 사랑을 느꼈다. 나도 그렇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내게 처음으로 사준 크레파스는 12색 세트였는데 금색과 은색 등 더 다양한 색깔이 들어있는 크레파스를 사주지 못한 걸 내내 미안해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그릴 때마다 옆에서 칭찬해주는 아버지의 따스함에 충분히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가 완벽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다. 조금 부족하고 결함이 있더라도 좋은 사람이니까 좋아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럼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부모는 아이에게 못해주는 것만 떠올리며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그에게 미안해하지 말라며 화를 내는 아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세상의 부모들도 부족한 환경이나 현실을 너무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사랑으로 아이들 곁에 있어주기를. 이번에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 이 내용을 가지고 책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책은 질문이 특별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전체 내용이 하나의 논리 구성으로 이루어진 책도 아니기 때문에 한 꼭지 한 꼭지가 파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덧붙일 말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저는 실용서를 읽는 걸 좋아하는데 컨텐츠를 만들 때도 아무래도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실용적인 질문을 하시니까 실용서를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실용서만 읽으시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요. 달리기 할 때, 걸을 때, 또는 자전거 탈 때, 운전할 때, 또는 시간 날 때, 잠시 쉴 때, 이렇게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에세이나 소설들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해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살기 좋습니다. 미디어에서는 증오가 판을 친다, 분노가 많다, 탐욕이 기승을 부린다, 서로 혐오한다, 이런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하고, 또 그런 현상들이 없지는 않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정이 넘치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모습에 대해서 미디어에서 말하는 것들에 너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과 교류하면서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면서 그 교류하는 따뜻한 사람의 온도를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북코칭도 좋지만, 책 읽는 것도 좋지만, 밥 한 끼 여유 있을 때 친구들과 가족들과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적극적으로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책 괜찮으니까요, 한번 사서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